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되어 무한 영광이에요. 그냥 모두들 편하게 나대리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막 나대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부담들 갖지 마시고요. 입이 귀에 걸린 것처럼 큰 남자, 목소리가 우렁찬 남자, 웃는 얼굴이 서글서글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부침성 있게 착착 다가가는 남자. 남편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에요. 바로 직전에 연애하던 사람이 진짜 말없이 무뚝뚝한 스타일이었거든요. 4년을 연애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거기에 지쳐 제가 헤어지자 하니 그제야 그럼 결혼할까 라며 헛다리 짚던 사람이었어요. 헤어지자는 말에 결혼하자는 말로 응대하고 제가 난리를 치니 그제야 한숨과 함께 잘 살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인지 서글한 남편 모습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연애라면 지긋지긋해서 당분간 취미생활이나 하며 혼자 지내려 했는데 남편이 훅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인사할 때부터 온 사무실에서 저만 보였다는 말을 하며 다가오니 매몰차게 쳐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만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연애를 시작했고 남들은 다 알고 우리만 숨기느라 애쓰는 사내 연애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꼴이 냈어요. 뭐 자잘한 우여곡절이야 많았죠. 아들 바라기 시모 때문에 뒷목도 몇 번 잡고 술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속도 몇 번 뒤집어졌지만 그게 다 사람 사는 거려니 하며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작기는 하지만 사장님 생각이 엄청 깨어있으신 분이거든요. 모든 삶의 중심은 나, 그리고 나와 너가 만드는 가정, 그게 저희 사장님의 모토예요. 매년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하면 함께 가정을 잘 꾸리라는 의미로 사장님이 사비를 지출 종합병원의 가장 비싼 1박 2일짜리 건강검진을 시켜주십니다. 그것도 부부 둘 다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비싼 건강검진이 있다는 걸 이 회사 들어오고 처음 알았거든요. 병원에서 하루 자면서 진짜 온갖 정밀 검사를 다 받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받겠나 싶어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사장님의 결혼 선물이 저를 살렸어요. 몸을 거의 쪼개서 보는 이런 검사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부위에 전이가 되지 않은 악성암이 자라고 있는 게 발견되었거든요.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이 실눈을 뜨고 검사 자료를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 검사 회사에서 비용 내준 거죠? 회사에 진짜로 감사하셔야 해요. 이게 일반 검사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부위인데 몸 뒤쪽인데다가 숨어있는 장기여서 꽤 커지거나 증상이 몸으로 느껴질 만큼 안 좋아지거나 뭐 아니면 다른 곳에 전이가 돼서 간신히 발견할 수 있는 암이에요. 보통 이 정도로 세밀한 정밀 검사 잘 안 하시니까요. 진짜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보통은 발전한 후에 수술을 하거나 다른 곳에 전이된 곳을 치료하다가 나중에 발견되어 뒤늦은 항암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제 경우는 워낙 초기라 수술 없이 약물만 써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항암을 하고는 이틀 정도 꼭 입원을 해서 약물이 작용하는 그 과정을 추적 검사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결혼식 축의금만 받고 비싼 결혼 선물 받고 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보람되게 돈 쓴 거 진짜 처음인 것 같다. 사람 살리는데 돈 썼으니 내가 더 바랄 게 없겠어.
일단 건강 회복하고 너무 건강해져서 몸이 근질거리면 다시 연락해. 뭐 우리 회사에 최 과장 일할 자리 하나 없겠어. 그리고 일단 남아있는 연차 다 쓰고 병가에 휴직까지 해줄 테니까 이 의료보험이고 뭐고 고민하지 말고 건강만 챙겨. 저 사실 그 얘기 듣고 암 선고 받았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5년을 조석으로 보긴 했어도 남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배려해주는데 너무 고맙고 얼른 건강해져서 꼭 은혜 갚아야겠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결혼하고 2달 만에 다니던 회사도 정리하고 집에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친정 부모님이 모두 외국에 계세요. 제가 3살 때 엄마 아빠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정착을 하셨거든요. 저도 고등학교까지는 캐나다에서 나왔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한국말을 제대로 익히고도 싶고 캐나다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 거기서 경험한 한국 문화가 재미있어서 대학을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란 고향인 캐나다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거기서 자리 잡으셨으니 계속 캐나다에 계시고 저는 한국으로 아예 들어와 여기서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살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한국을 들어온 게 엄마 아빠가 10수년 만에 처음 한국 땅을 밟으신 거였어요. 감개무량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캐나다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발병을 한 겁니다. 차마 소식을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볼 때마다 혼자 밥 챙겨 먹으면서 일가 친척 없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 안쓰럽다고 눈물 짓는 부모님인데 병까지 생겼다고 하면 본인들 때문이라고 자책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투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건 남편이 옆에 있다는 거였어요. 결혼하고 가족이 생긴 다음에 병이 발견된 건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생긴 후 아프라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남편 역시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어서 건강 찾는 데만 집중하자고 하더라고요. 일찍 발견한 게 너무 다행이다. 우리 결혼이 당신한테는 행운인가 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초기라니 얼른 치료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든든히 옆에 있으니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게다가 사장님이 언제든 돌아올 자리를 비워놓을 테니 그저 건강만 신경 쓰라고 친정 아빠처럼 위로하고 다독이며 힘을 주시는 걸 보며 세상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그 얘기 듣고 자기가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사장님을 폭풍 칭찬했는데 그게 3개월을 채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시댁에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실 테니까 그냥 당신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나 아프다는 얘기하지 말고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뭐 어차피 항암 1년 정도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숨겨보자고. 그래, 나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고마워, 내 생각해줘서. 그런 대화를 한 지 불과 3개월. 저를 끔찍하게 위했던 남편은 그 3개월 만에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외벌이가 되자 일단 당장 수입이 반으로 줄고 저는 항암에 매진하느라 집안 살림을 거의 살피지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혼자 일 때 아프지 않아 다행이다. 더 진행되고 발견 안 된 게 다행이다 하던 남편이 조금씩 얼굴이 어두워지며 제게 짜증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원래 항암이라는 게 그렇게 손가락 하나 꼼짝 안 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 있지 말고 어딜 들어가든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매일 손까딱 안 하는 게 아니잖아. 항암 반응도가 세서 하고 오면 한 3일 힘들어서 누워있을 때 빼고는 그래도 집안일하고 다 하는데 왜 그래? 이게 집안일 하는 사람이 있는 집꼴이냐? 나 집밥 먹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항암 비용 원래 이렇게 비싼 거야? 아니 무슨 매달 소 한 마리 값이 퍽퍽 들어가는데 월급쟁이가 어디 간병하겠냐? 야, 우리나라 암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다들 돈 없어서 어떻게 한다냐? 아니, 당신 진짜 왜 이래?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야? 그리고 보험이랑 내가 모았던 돈에서 일단 병원비 쓰고 있잖아. 진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말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그래. 너 모아둔 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올 한 해 항암하고 네 몸에 좋은 거 사서 쓰면 날아가는데 우리 원래 그 돈 보태서 2년 안에 전세 탈출하기로 했던 거잖아. 지금 그 계획이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지고 내가 혼자 벌어서 계속 감당해야 하는데 솔직히 나 좀 막막하다. 남편의 말에 가슴이 칼로 에이듯 아팠습니다. 사실 회사에 남아있는 옛 동료들한테도 걱정스레 묻는 안부와 함께 회사에서의 남편 태도를 듣고 있긴 하거든요. 다들 머뭇거리면서 해주는 말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남편이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만을 많이 말한다는 거였어요. 언니, 솔직히 좀 민망할 정도야. 아픈 사람 수발드는 인생 벌써부터 살게 될지 몰랐다고 암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 진짜 내가 다 서럽더라. 오죽하면 사장님이 불러서 친정 아버지처럼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한마디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던지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아픈 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사장님에게서 한마디 듣고 회사에서도 마음껏 투덜거리지 못하게 된 남편은 점점 더 집에서 저한테 짜증을 내고 화내는 일이 잦아졌고요. 원래 항암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오는 날은 남편이 병원으로 퇴근을 해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사실 승용차를 타도 울렁이고 한 번씩 정지턱 넘을 때마다 골이 다 깨지는 것처럼 아프고 컨디션이 진짜 바닥 중에서도 바닥을 치거든요. 도저히 대중교통 3번 갈아타고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4번 정도 저를 데리러 온 후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나 매번 회식이며 모임 빠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좀 힘들어. 항암도 한 4번 했으면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냐? 앞으로 병원으로 나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집에 가. 당신도 나 퇴근할 때까지 병원에서 2-3시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잖아. 버스, 지하철이 힘들면 택시를 타든가. 택시는 안 되겠다. 도 경계선이 달라져서 너무 비싸겠어. 그냥 마스크 2겹 쓰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천천히 와. 여보, 그게 내가 당신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발 한 걸음 내디디면 땅이 다 울렁거리면서 속이 뒤집어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버스 지하철 3번 갈아타고 2시간 반 거리를 가. 그건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 그리고 내가 매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잖아. 정 힘들면 내가 항암하고 퇴원하는 날을 주말로 잡을까?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진짜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있던 뭔가가 산산조각나면서 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신뢰, 믿음, 사랑이 와르르 쏟아져 흩어지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아우씨, 너는 그렇게 꼭 내 피 같은 주말까지 건드려야 속이 시원하겠냐? 아니, 나 괴롭히려고 아파? 아주 나까지 알아 누워야 네 속이 시원해? 너 진짜 개이기적이다. 혼자 벌어서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것도 속 시끄러운데 그렇게 공주놀이 하면서 데리고 와라. 주말에도 수발 들어라. 해야 성이 차냐? 충격이었어요. 저는 진짜 아파서 죽을 것 같고
괴로워서 쓰러질 것 같아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말한 거였는데 남편에게 제 모든 말은 그저 투덜거림이고 의미 없는 졸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군대에 힘든 거 제대로 이해 못해서 남자들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 것처럼 혹시 이 사람도 제대로 몰라서 이러나 싶어 항암 반응에 대한 다양한 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힘들어한다 라는 걸 알면 저한테 유난이라고 구박하는 걸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 반응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런 걸 나한테 왜 보여줘? 왜? 이렇게 아프다고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원래 아픈 건 다 혼자만의 싸움이야. 네 싸움에 자꾸 나 끼어들게 하지 마. 나도 내 삶이 전쟁이라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사실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의 대부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운함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 그냥 어서 내 몸 회복하는 데만 힘쓰자. 더 이상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항상 뒤통수 치는 사건은 미뤄뒀던 숙제처럼 갑자기 덮치더라고요. 그날도 항암을 하고 와서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아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데리러 오지 않아 그나마 덜 흔들리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근처까지 와서 도저히 힘들어 못 올 것 같아 20분 정도는 택시를 탔어요. 그래도 2시간 넘게 대중교통을 타며 시달려서인지 컨디션이 진짜 바닥이더라고요. 씻고 바로 누워 까부라졌습니다. 5분에 한 번씩 토약질이 올라와서 옆에 비닐 씌운 쓰레기통 하나 놓고 계속 웩웩거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웩웩거리면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끊기지 않고 4번 연속으로 오더라고요. 보통 이 시간이면 제가 회사에 있으니 급한 일이 있어 1~2번 하시는 거 외에는 이 시간에는 전화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연거푸 4번을 하시는 거 보니 이건 무슨 급한 일인가 보다 싶어 간신히 속을 다스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너 그게 사실이야? 너 암 걸렸다며? 죽어간다며? 어머님, 죽기는 누가 죽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비한테 들었다. 아니, 너는 사기 결혼도 아니고 그런 걸 숨기니? 숨길 게 따로 있지. 어머님, 저도 결혼하고 한 건강검진에서 알았어요. 전혀 몰랐고 워낙 숨어있는 곳에 생긴 거라 일찍 발견한 게 기적이라고. 아이고, 세상에 기막혀라. 아니, 요즘 세상에 외벌이도 땅을 치게 억울한데 저 젊은 애가 밥도 못 얻어먹고 병수발이 웬 말이냐. 너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애비한테 데리고 다니라고 강짜 부렸다며?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다가 가슴이 벌렁거려 전화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약을 쓰면 좀 힘이 들어서. 누워서 약 맞고 집에 오면 또 며칠을 누워있는다면서? 굳이 공주처럼. 바쁘고 힘든 애 오라가라 부려먹어야겠니? 너 환자라고 환자 티내면서 환자 유세하면 병도 빨리 안 떨어지는 거 몰라? 병 없는 사람처럼 일상 살고 모르는 척해야 병도 물러간다. 아휴, 어쩐지 애비가 요즘 영 피골이 상접해서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이다 싶었더니 아이고, 기막혀 진짜. 사실 전화를 받으면서 속으로 100번, 1000번 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워낙 말이 고우신 분은 아니니 며느리 아픈 거 걱정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구나. 아파서 속상하시는 걸 저렇게 믿게 말씀하시는구나 했어요. 왜 사람들 중에 걱정되면 입으로는 쥐어박으면서 뒤돌아서서 눈물 짓는 이유가 있잖아요. 요즘 말로는 츤데레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라고 혼자 서운함을 누르고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가 20분을 넘어가면서 내가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몸에 그렇게 험한 약을 잔뜩 집어넣었으면 애는 어떡하니? 아니다. 애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잠자리도 하지 마. 네 몸에 있는 그 못된 약이 우리 아들 몸으로 들어가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너희 그냥 각방 써. 아니 친정이라도 가까워야 친정 가서 살라고 하지. 아유 진짜 가지가지. 너 맞는 항암약은 캐나다에는 없니? 어머니,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저 그 사람 굶긴 적 없어요. 항암하고 와서 며칠 알아 누울 때도 그 전에 차려만 먹을 수 있게 반찬이며 국이며 다 해놓고 알아요. 냉동실에 한 끼 분량 해놓고 렌지 돌려 바로바로 먹기만 하면 되게 해두는데 제가 그 사람을 굶기기는 왜 굶겨요. 그리고 약 안 맞을 때는 아침 저녁 꼬박꼬박 챙겨주고 항암 끝나면 의사랑 논의해서 아기도 갖는데 문제 없어요. 어머니, 저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몸도 마음도 더 아파요. 네? 아이고, 얘 말하는 거 봐라.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아프라고 고사지는 사람인 줄 알겠어. 아니 그리고 마누라 역할이 아침 저녁 밥 차려주면 끝나니? 그리고 냉동실에 들어간 거 데워 먹게 한다고? 너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서 그래? 진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너 정말 어이가 없다. 집에서 그렇게 환자 유세 부리지 말고 나가서 파트타임이라도 해. 반찬값이라도 보태야 할 거 아니야.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거 벌어대느라 허리 휘는 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니? 수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면 눈물도 안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도통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내내 하다가 끊고 그날 저녁 남편을 잡았죠. 어머님한테 말하지 말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대체 뭘 어떻게 말했길래 어머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에이씨, 또 이런다. 야, 내 입 가지고도 말도 못해? 회사에서 나불거려놔서 회사에서도 사람 죽일 놈 만들더니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하소연 못하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하냐? 엄마가 너희 언제 애 가질 거냐고 하도 나한테 물어봐서 너 약 들어가느라 당분간 애 없다. 그러니 엄마도 살아생전 손주는 포기하셔라. 그렇게 말했다 왜? 너 솔직히 항암약 온몸에 가득인데 애한테 무슨 영양 갈 줄 알고 임신을 해. 엄마 일찍 포기시키는 게 낫지. 당신 진짜 왜 이래? 그런 약 아니라는 거 알고 죽음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치유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면서 이렇게 날 힘들게 아프게 해야겠어? 아우씨, 넌 사방에서 아프다고 우쭈쭈라도 하지. 난 애쓰는 공도 없이 더럽게 힘들기만 해. 진짜 이놈의 집구석 들어와 봐야 우울하기만 하고. 에이씨.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버럭내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을 밖에서 지내며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약 맞고 와서 며칠이 가장 힘든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노란 위액을 토할 때까지 몸이 바닥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 3일째 되는 날에는 119를 불러 응급실을 찾았어요. 수액을 맞고 있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보호자를 요청하더라고요. 보호자를 부르라고 하는데 남편을 선뜻 호출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며 순간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마치 수업이 끝나면 종이 치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종이 울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망설이다 퇴사한 회사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사모님과 함께 슬리퍼 꽤 신고
허겁지겁 달려와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도 사모님 영어 과외 해드리다 연이 닿아서 사실 사장님보다 사모님과 훨씬 더 가깝게 지내거든요. 그동안 사모님 걱정하실까봐 저 아픈 것도 사장님만 알고 계시고 사모님은 처음 알게 되신 거죠. 얼마나 놀라셨는지 어르신이 청심환까지 챙겨 드시고 달려오셨더라고요. 아니, 남편이랑 연락 안 됐어? 나 과장은 어쩌고? 아니, 나 과장 어제부터 휴가인데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게, 사장님, 진짜 죄송해요. 이게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정말 사장님이랑 사모님밖에 지금 의지할 분이 없어서요. 사실은,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을 차근히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혼자 있는지 다 말씀드렸죠. 제가 자초지정을 말하는 2시간여 동안 사장님은 3번을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셨고, 사장님이 담배 피우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모님은 그걸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가슴만 쾅쾅 치며 계속 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죽일 놈. 아이고, 호랑이가 물어갈 놈. 아이고, 버티고개에서 자빠져 저 세상 갈 놈. 그런데 참 이상하죠.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2분이 자기 일처럼, 자기 딸 일처럼 가슴 치며 대신 욕을 해주시니까 눈물 흘리던 끝에 피식 웃음이 나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 아이고, 사람이 곰처럼 인내심이 강해도 유분수지.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진짜 아닌 거라고. 일단 캐나다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려. 그리고 내가 그 호랭이가 물어갈 시어미가 한 말 다 쓰레기라 갖다 버리고 싶은데 딱 하나, 집에만 있으면 병도 들어앉는다는 거 그거 하나는 맞는 말이라고 봐. 나 운영하는 베이커리 알지? 내일부터 거기서 3시간만 나랑 놀아. 그냥 나와 무조건. 베이커리요? 제가요? 저희가 아까 병원 오면서 그러더라. 자기 울렁거리고 물도 못 삼킬 때도 우리 집 벌꿀 카스테라는 넘어간다고 했다며. 그거 좀 몇 개 빼놓으라고 매장에 전화하더라고. 와서 그거라도 집어먹으면서 기분 전환해. 내가 반죽해라 구워라 안 시킬 테니까 나랑 그냥 수다나 떨다 집에 가. 일당은 줄게.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또 펑펑 흘렀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완치되면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더라도 일단 아픈 동안에는 뭔가 몸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묵직하게 내려앉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 위에 사는 인생 아니잖아. 나 위에 내가 사는 거지. 난 결혼하고 한 번도 저희를 위해서 밥한 적이 없어.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그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같이 먹이자 싶은 마음으로 밥도 하고 반찬도 했어. 그렇게 사니까 지금껏 억울할 게 없어. 자기도 억울하게 살지 마. 일단 부모님께 전화부터 드리고 내일부터는 자기 위해서 살아.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자다께서 제 전화를 받은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결국 사모님이 대신 전화를 받아서 여기서 잘 보살피겠노라 말씀을 해주셨죠. 당장 한국으로 오겠다는 부모님을 말리고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못나게 그 사람 뒷바라지하며 욕먹고 구박 들으면서 사는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깨끗하게 낫고 건강해지면 내가 엄마 아빠 보러 캐나다 갈게. 그리고 숨겨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숨기는 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요.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제 말을 듣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제게 진지하게 남편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회사 내에서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아서 인사팀의 불만 접수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 하시면서 말이죠. 저랑은 상관없이 회사 입장대로 해주세요. 저 이제 이 사람과 상관없는 제 인생 살 겁니다. 우선 건강부터 찾는 게 먼저이니 다른 건 일체 신경 안 쓰려고요. 그렇게 전 큰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그저 계속 저한테 못된 말 하는 시어머니와 틱틱거리는 남편 정도가 전부일 줄 알았고 그 정도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생각만큼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의 고비를 넘길 만큼 단단해지니 그 단단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퇴직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 내도록 욕을 먹더니 결국 작은 문제로 큰 사고를 치고 쫓겨난 거죠. 회사에 끼친 손해를 물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일 정도로 대대적인 사고를 치고 수습할 생각도 없이 일주일을 잠적해 있었던 거 있죠. 진짜 사장님이 저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주신 거지 빼도 박도 못하고 물어내고 처벌받고 운 나쁘면 감옥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그나마 저한테 다행인 건 그 사고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살짝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 생각해서 처벌 않는 거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소문을 내서 퇴직 후 한두 달은 저한테 설설 기는 척이라도 하더라고요. 마냥 저냥 놀 수는 없으니 연봉 낮춰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 후에는 더 집에 잘 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옮긴 직장이 시댁과 더 가까워서 거기서 잔다고 하는 날이 잦아졌고 저 역시 남편이 없는 생활이 더 편해진 시기라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제 삶에 집중을 했죠. 그즈음 사모님의 권유로 취미처럼 시작한 제과 제빵에 완전히 심취해서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 저는 5월 27일이라는 숫자를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 손에는 2개의 합격증이 쥐어졌거든요. 바로 암 완치 판정서 그리고 제가 제빵사 합격 증서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향후 5년은 산정 특례자로 추이를 지켜봐야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온몸에 암세포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말을 들은 거니까요. 게다가 운전면허 말고는 자격증 하나 없었는데 공인된 자격증까지 하나 손에 넣고 나니 세상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다닐 시절에 직원은 거의 없고 새로운 직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저와 남편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부장님 1분, 사장님과 이사님 1분 정도였어요. 게다가 다들 남편을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었고요. 마음 편하게 과장 직급을 달고 경력 사원으로 재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사모님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장식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빵을 굽고 만드는 게 아니라 크림과 앙금으로 장식만 하면 되는 거여서 몸도 고되지 않고 아르바이트 비용도 꽤 쏠쏠했거든요. 남편과는 한 집에 살아도 거의 볼 일이 없을 정도로 소원해졌죠. 오히려 제가 일을 시작하니까 남편이 슬금슬금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아픈 사람도 아니고 돈도 자기보다 많이 버니 아쉬워진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주 대참 미끼를 하나 던졌습니다.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글쎄 저를 안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미쳤나? 뭔 헛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미수가 우리 다 잊고 새 출발하자. 난 너만 있으면 돼.
내 사랑, 선우미수. 제가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하나였어요. 남편이 말한 그 이름, 제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제 이름이 아니었던 것, 그 이상이었죠. 바로 제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굳이 고등학교를 왜 한국으로 가냐고 그냥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교환 학생이나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겼거든요. 당시 드라마에서 보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커서 그걸 꼭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굳이 그 시기에 한국으로 들어와 고1로 한 학년 낮춰 들어갔습니다. 미숙이는 그때 만난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반 친구였고 오히려 제가 미숙이의 안중에도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캐나다에서 살고 온 게 알려졌고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멋진 시 한 구절 들어보자고 하셔서 쭈뼛거리며 영어 시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팝송 가져와서 해석해달라는 친구,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해외 친구에게 대신 편지 좀 써달라는 친구, 자기 영어 좀 알려달라는 친구 등등 다가오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특이한 요청을 하며 다가왔던 게 바로 미숙이었습니다. 나 외국에서 옷을 좀 사고 싶은데 너 달러 좀 있어?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대신 사서 좀 보내달라고 하면 안 돼?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해외 직구가 활발하던 때가 아니라 미숙의 그 당돌한 부탁은 제게 꽤나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애둘러서 거절하긴 했지만 그 부탁 자체가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도 간혹 만나기는 했어요. 주로 그 아이가 뭔가 필요해서 저를 찾는다는 게 더 맞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결혼식도 오고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집으로 케이크 한번 사들고 온 적도 있었죠. 사실 그때는 좀 황당하기는 했어요. 요즘 거의 먹지 않는 핑크색, 초록색 설탕꽃이 얹힌 꾸덕한 버터크림 케이크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들고 왔더라고요. 차라리 집 앞 제과점에서 식빵이라도 사왔으면 먹기라도 잘 먹었을 텐데 암 환자한테 오면서 딱딱한 시트에 느끼한 버터크림 옛날 케이크는 저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튼 그래도 친구 집 왔다고 거하게 시켜 먹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싹 먹어치우고 간 이후로는 치료 잘 받냐, 몸 괜찮냐, 문자 한 번 없던 친구였어요. 아마 제 남편이랑 놀아나느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는 다음날 남편을 붙들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 변명을 하는 노력조차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야, 솔직히 결혼하고 네가 내 아내로 살기로 했냐? 투병인가 간병인 사이였지. 우리가 솔직히 부부는 아니었잖아. 나 진짜 많이 힘들었고 내 마음 위로가 돼준 건 미숙 씨뿐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바람 피웠다는 걸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네. 인정하는 거고. 바로잡을 생각도 그럴 노력을 할 마음도 없고. 너 이걸로 트집 잡아서 위자료 어쩌고 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내가 술 먹고 말한 건 실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도 증거가 없고 이렇게 된 마당에 너한테 증거 들킬 일 안 만들 거거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위자료도 내가 받아야지. 병든 몸 숨기고 시집 와서 나를 종처럼 부렸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심심히 피폐해서 회사에서 실수하고 잘리기까지 했는데 사실 그거 다 너 때문이었거든. 내가 피해 보상 요청해도 넌 할 말이 없어. 너 바보니?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아니, 지능이 낮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사람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드러나 보자. 이혼해. 그리고 네가 나가. 집은 시세대로 반으로 나누고 살림은 두고 나가. 집 시세 떨어져서 재산 가치도 예전 같지 않고. 무슨 개소리야. 이거 전세인데.
전세 8천 중에 내가 5천, 당신이 3천 넣었어. 통장에 기록 다 있고 살림살이 하면서 내가 1,500 썼거든? 감가상각비 따지고 중고시세 따지면 오히려 당신이 한 2천 받고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이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별 사람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려 대더라고요. 제가 알아 누워 있는 동안 가게를 책임지고 병원비를 대고 어쩌고 하길래 정리해둔 영수증과 엑셀 파일을 보여주며 반박했습니다. 반박하면서 보니 더 기막히더라고요. 진짜 이 인간 제 투병에 단 1원도 도움이 안 되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이밀며 따졌더니 본인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밀길래 제가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도 당신한테 있어. 내가 위자료 요구까지는 안 할 테니까 2천 받고 조용히 나가. 이 집은 내가 정리해서 이사를 가던 말던 할 거고 살림도 내가 처분하던 말던 할 테니까. 사실 들어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지른 최후 통첩이었는데 허라 이 인간이 고분고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제야 이 뒤에 뭔가 있구나. 이혼이 급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혼만 빠르게 되면 한 돈 1,000만 원 더 얹어줄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냥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었거든요. 지가 급해서 서두르니 고마울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가 한번 전화해서 난리를 치길래 조용히 한마디 했더니 이후로는 일절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이러시는 거 제가 녹음 중인데 이걸로 저 그냥 합의 아니고 소송 이혼 갑니다. 그러면 아마 위자료 온팡지게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자기 아들이 위자료까지 주고 이혼할까봐 입 다문 시어머니와 똥출탁에 이혼이 급한 남편 덕에 저는 한 달 반 만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저는 회사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냈습니다. 왜 또? 혹시 몸이 또 아파? 사장님, 저 어제 이혼 확정돼서 오늘부터 완전한 싱글이에요. 여름 휴가 대신 휴가 좀 다녀오려고요. 이혼? 그 큰 일을 혼자 또 감당한 거야? 아니 왜? 그놈이 아픈 거 다 아는데도 구박하고 그랬어? 아니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랑 바람났어요.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똥줄 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진짜 가지가지 골고루 하는구나. 괜찮아? 완전 괜찮죠. 일찍 이혼하고 싶어서 돈도 조금 받고 도망가듯 튀었는데 저야 고맙죠. 일주일 쉬면서 집도 내놓고 살림도 싹 팔아서 정리하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하려고요. 요즘에는 풀옵션 있는 곳 많아서 굳이 살림 살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 살림들 내가 살게. 안 그래도 집사람이 업장 직원 중에 보호종료 아동인 친구들 있다고 기숙사처럼 가게 옆에 집 하나 꾸미고 싶어 하더라. 거기 집어넣게. 싹 다 나한테 일괄로 넘겨. 그런 일에 쓰시는 거면 제가 그냥 도 드리죠. 가져가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 구하고 나서 좋은 선물 하나 해주지 뭐. 저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사장님께 살림살이 일습을 싹 넘기고 집도 뺐습니다. 일주일을 마치 1년처럼 썼어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빠르게 구해져서 아예 이사까지 단행했는데 그 시간 내내 콧노래가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왜냐고요? 전 남편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혀 빼물고 통곡을 하며 저한테 연락할 게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거든요. 바로 미숙이 때문이에요. 그 멍청한 인간이 불에 댄 망아지 마냥 2천만 원 받고 이혼을 한 이유는 아마 미숙이랑 새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걔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가 아는 한 미숙이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3번째 결혼한 남자예요. 첫 결혼은 대학교 1학년 때 자기보다 3살 위인 남자였고요.
서로 무슨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고 덥석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서 얼결에 부부가 된 어이없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만난 지 3달 만에 혼인신고 덥석해버리고는 그게 진짜 결혼 증거라는 것을 알고는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군대를 가버린 후에 헤어지면서 알게 되어서 아주 사방이 발칵 뒤집혔죠. 남자 쪽 부모님이 오셔서 학교에서 소리 지르고 멀쩡한 아들을 유부남 만든 희대의 꽃뱀 나오라고 난리를 부리셨거든요. 결국 치기 어린 장난이 미숙이를 21살의 이혼녀로 만든 이후 그 친구는 점점 더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자유로운 거지 사실 거의 여자 논팽이에 가까웠어요. 양다리 세다리는 기본이었고 학교 앞 가게 사장님들하고도 애매모호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가게 사장님들끼리 멱살 잡고 싸운 것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결국 졸업반 때는 학교에 출강하던 유부남 강사와 기묘한 관계를 맺다가 들켜서 강사는 쫓겨나고 그 친구는 졸업 3달 앞두고 자퇴를 했어요. 이후에는 마치 아침 드라마 스토리 듣듯 친구들 통해 한 번씩 다른 세상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곤 했지요. 그래도 학교 이름은 좀 있는 곳이어서 그 이름 앞세워 과외 선생을 하다가 대학생 된 학생들이랑 연인이 되어 그 집 부모님을 발칵 뒤집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시골에서 다방 하나 인수해서 동네 할아버지 돈이란 돈은 다 쓸어 모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식에서 만났을 때도 엄청 당황했거든요. 세상 화려하게 입고 와서 제일 친한 친구인 양 옆에 딱 서서 사진을 찍으니 다들 저한테 그렇게 친했냐고 물어봤을 정도였어요. 좀 멀리 지내. 걔 지금 남편이 3번째 남편이더라. 그런데 법적인 남편은 하나고 심적인 남편은 손가락 수만큼 있다는 게 정설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손가락 수는 뭐고 심적인 남편은 또 뭐야? 그렇게 어린 남자를 좋아한대. 무슨 할렘과 여왕님도 아니고 남자들 나오는 술집에 돈 갖다 쏟아 붓는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해. 야, 미숙이 별명이 월바랜다. 월미도 바이킹. 이놈 저놈 다 타고 놀다가 뚝 떨어지면 해롱해롱 털린다고. 세상에, 그러고 사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은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그 아이의 그물에 걸려든 게 바로 제 못나고 못난 전남편인 거죠. 하지만 그 친구가 제 전남편과 같은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20억, 아니 2억만 가지고 있어도 한 1년 반에서 2년은 상대를 해주겠지만 월급 300 조금 넘는데 2천만 원 자산이 전부인 이혼남은 그 친구 안중에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혼 후 1달 반쯤 지난 어느 날 전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주 기가 푹 죽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짐작은 가지만 그 꼬라지를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만났죠. 아니나 다를까 초췌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그가 한 말은 제가 짐작한 그대로였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미숙이 그런 애라는 거. 어떤 앤데? 무슨 얘기라는 거야? 너 알면서도 나한테 말 안 한 거잖아. 나 엿먹으라고. 걔 나 말고도 남자 엄청 많더라. 그것도 다 어린 애들로. 그리고 남편도 있더라. 나 만날 때는 남편 있다고 얘기 안 했거든. 분명히 혼자 지낸다고 했고 혼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혼했다고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더니 시간을 갖자고 하더라. 그러더니 이제는... 잠깐만.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그리고 전 남편이 이혼의 사유가 되었던 여자한테 까여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얘기를 왜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난 당신이랑 걔 사이에 불꽃 튀었던 사랑의 희생자 아니야? 듣다 보니까 웃기네. 너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뭐? 뭐를 해?
사실 이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얘기였어요. 갑자기 전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에 전혀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미숙이에게 버림받은 분노를 저에게 왁왁거리며 쏟아낼 줄이나 알았지. 갑자기 사과라니 오히려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잠깐 눈이 돌아서 정신을 놨어. 원래 팽이도 한번 돌았다가 다시 실 감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아니,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줘. 어? 당신 아플 때 내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거, 미운 소리 한 거 다 미안해. 그런데 그때는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에 제대로 처신을 못한 것 같아.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내가 더 잘할게. 어? 참 이상하죠. 아니,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알래스카에 있는 것 마냥 계속 소름이 돋고 항암 끝난 지가 언제인데 구역질이 끝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차라리 바람 필 때는 그래, 너도 남자구나 하는 어이없는 마음이라도 들었는데 이러고 비굴하게 빌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오만정이 정말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나며 그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연락도 말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되돌아 집으로 와버렸어요. 집에 와서도 너무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암 발병 이후 한 모금도 먹지 않았던 맥주를 2캔이나 먹고 잠을 청했다니까요. 이후에도 전 남편은 하루에 한두 번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며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도 자애로운 척 연락을 하셨길래 그 두 사람 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고소할까라고 일가를 하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아우, 진짜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연락을 차단해서 직접적으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나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슬그머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오늘 퇴근은 뒷문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따가 지하 주차장 통해서 내 차로 같이 나가. 네? 왜요? 나 과장이 밖에 서 있어.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니야. 눈탱이가 밤탱이에 입술은 찢어지고 볼은 부어있고 뭔가 험한 꼴 당해서 복수하러 온 거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신고해버리죠 뭐. 제가 계속 피하면 아마 더 진상짓 할 거예요. 이대로 마주하는 게 나아요. 저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 퇴근을 했어요. 나가기 전에 경비 아저씨께도 사정을 말씀드리고 주시하셨다가 뭔가 위험할 것 같으면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워낙 저를 오래 보셨고 전 남편 인성도 익히 아는 분이라 알겠노라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뭐야? 여기 왜 서 있어? 자기야, 나 좀 살려줘. 어? 나 좀 다시 받아주라. 내가 왜 네 자기야? 소름 끼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그나저나 얼굴 보니까 미숙이 남편이랑 만난 모양이네. 너 알고 있었어? 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당연하지. 그래도 그 오라버니 나이 들어 많이 유해지셨네. 어디 한 군데는 꼭 부러뜨리시더니 아직 목발 짚고 기부 싸고 그런 데는 없나 봐. 제 말에 전 남편은 거의 울 듯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동창들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바로 미숙이의 3번째 남편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방에서 굴삭기 기사를 오래 하면서 건설 쪽 노동판에서 꽤 잔뼈가 굵은 사람이래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에 시차를 온 그 동네 조폭 위로 떨어지는 공사 자재를 몸으로 막아내면서 이리야 그 조폭의 오른팔로 부상을 한 거죠. 워낙 몸도 좋고 힘도 세고 뚝심도 있고 한성질하던 사람이 주먹색의 오른팔로 들어가니 어땠겠어요? 아주 날아다녔겠죠. 지금은 그 조폭이 관여하고 있는 룸사롱 체인 3개를 돌리며 나름 조용히 산다고 하는데
얼마 전부터 자기 아내가 놀아 제끼고 있는 사내 놈들 찾아서 하나하나 손 봐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이 인간도 조만간 당하겠구나 하던 차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굴 보니 아주 대차게 후두려 맞은 게 뻔해 보였습니다. 저기, 당신이 나 안 받아주면 그 사람 의심해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어. 아니, 실제로 안 받아줘도 되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나랑 당신이랑 다시 산다. 당신이 나를 제대로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라도 좀 해주면 안 돼? 나 노이로제 걸려서 죽을 것 같아. 저녁 7시만 되면 찾아와서 샌드백처럼 갈기고 가. 자기 마누라랑 489일 만났으니까 489일 동안 매일 때릴 거래. 그런데 나 지금 3일 맞았는데 귀도 멍하고 눈도 가물거려. 나 진짜 죽어. 어? 나 좀 살려줘. 어? 내가 당신 구박 견디면서 혼자 투병한 게 1439일이야. 일단 1439일 지나면 그때 한번 고려는 해볼게. 용서할지 말지는 1439일이 지난 뒤에 결정할 거니까 489일 동안 맞던 까이던 그건 알아서 해. 세상 잃은 것 같은 표정의 전 남편을 두고 돌아서는 길. 저는 진짜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길 한가운데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내 웃었습니다. 세상에 489일이라뇨. 미숙이 남편 뚝심 하나는 알아줘야 해서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때리겠다고 하면 아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때릴 텐데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저는 전 남편에게 한 번만 더 날 찾으면 미숙이 남편에게 다 일러줄 거라고 489일이 아니라 1439일 동안 맞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너 내가 왜 그렇게 쌀쌀맞냐? 내가 진짜 맞아 죽으면 네 마음은 편할 것 같아? 편한지 안 편한지 한번 연락해서 해볼까? 나 한다면 해. 궁금하면 한번 계속 나한테 연락해봐. 내가 못하나? 워낙 강경하게 말해서인지 제가 진짜 그럴 것 같았는지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존재를 싹 지우고 오피스텔 살림도 안정적으로 채워 넣은 후 비로소 전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오고 싶어서 몇 번씩 비행기 표를 사셨다가 제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취소하고 또 취소하고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셨거든요. 캐나다 집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저랑 한국에서 1년 정도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회사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급여와 하는 일을 대폭 줄이고 외부 프리랜서처럼 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서류를 매일 만지거나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고 설계, 감리에 관한 일이라 프리랜서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부모님이 오시면 일단 국내 여행을 좀 다니려고요. 투병 중에 따두었던 제과 제빵 자격증으로 케이크에 장식하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다 보니 이게 또 나름 꽤 재미있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2막은 이 분야로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전국 맛있는 케이크집 돌아다니며 한번 다 먹어보고 살펴볼 계획도 짜고 있어요. 사실 나이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보니 주변에서 좋은 남자 다시 만나서 연애하고 가정을 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사모님이 저한테 만날 아까워 죽겠다고 당신한테 아들이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보쌈해서 데리고 올 거라는 고마운 말씀을 해주곤 하세요. 하지만 전 지금으로서는 남자는 전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주 진상의 끝을 본 느낌이라 조금도 염이 생기지 않아요. 차라리 그동안 소홀했던 저와 제 가족을 좀 더 돌보며 살아보려 합니다. 그 첫 시작이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단을 철저히 계획 짜서 실행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새벽에 수영과 필라테스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돈 내고 운동하는 거 아까워서 동네 천변이나 대충 뛰고 그랬는데 이제 몸을 아끼는 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로 제게 남은 삶은 철저하게
저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돌보며 참고 사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게 이 모든 병과 사건을 겪은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거든요.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내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